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시스컴의 김일영 교수고요. 메리츠증권하고 그다음에 한국증권투자협회 외부 강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스컴의 전임 교수로 있고요. 이 과목 설명을 먼저 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과목은 3개로 돼 있지만 사실 1과목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1과목 비중이 60%예요. 60문항. 여러분들이 12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중에 절반을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절반 이상을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과목의 파생상, 어차피 이제 우리가 펀드니까 파생상품 펀드가 25%, 약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가 나머지 15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 40문항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도 1과목이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은 거의 1과목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좌의 순서는 그대로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교과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펀드 일반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부분이 도대체 뭐냐면, 우선 법규가 있고요.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 펀드 영업실무, 그리고 펀드의 구성과 펀드의 운영. 그래서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1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법규,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영업,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법규, 부동산 펀드에 대한 영업,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1과목을 얼마나 자세하게 잘 해두냐에 따라서 2과목, 3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저도 이 1과목에다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런 강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만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교재가 제일 얇습니다. 그죠? 지금 시중에 나가보시면 뭐 해커스 그냥 해커스 와우 되게 두꺼운데 시스컴 꽤 얇아요. 그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사실 그렇게 얇은 교재가 된 이유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합격이 목적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엄청난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실 엄청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은 최소한의 것들을 담아놓은 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만큼의 시험이 100만큼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한 약 80 정도의 범위를 요거를 요약해서 딱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교재도 얇고 강의도 짧습니다. 강좌가 짧아요. 뭐 해땡땡 와땡땡 강좌보다 거의 지금 3분의 2나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이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뭐 집에서 그냥 혼자서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긴 강좌를 꼼꼼하게 끝까지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저도 이 자격증을 딸 때 회사 다니면서 땄거든요. 이 자격증을 딸 때 진짜 집에 가서 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정말 그렇게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뭐 문제집을 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엄두도 못 냈고 그냥 요약집만 보고 갔죠. 기본서 한번 쭉 훑어보고 요약서 보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도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나올 만한 것들만. 그죠? 이 강좌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공부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강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면
이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범위가 넓다.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가성비를 따져서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혀 펀드에 대해서 모른다. 펀리이다. 그래, 좋아요. 여러분들 펀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 이를 때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과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법규부터 들어갈 거예요. 법규요. 자, 법규는 보통 이제 제1장 법규는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법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 앞에 이제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 다음에 뭐 파생상 이런 걸 따신 분들이라면 내용이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는 이 부분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쭉쭉 넘어가도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그냥 증권 투자나 또는 파생 상품과 좀 다른 게 뒷부분 이 번호로 따진다면 15번, 16번부터는 펀드와 관련된 법규가 들어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꼼꼼히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는 부분은 패스하고 모르는 부분은 듣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책이 아무래도 요약 문제집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완벽하진 않죠. 사실 기본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서를 너무 그대로 협회 교재를 요약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출판사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넣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좀 써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옆에다가 교재에다가 적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그만하고요. OT는 그만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요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뭘 보고 갈 거냐면요. 과연 자꾸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펀드를 공부하는데 웬 집합투자기구냐?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예요. 좀 제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로. 아니, 솔직히 누가 이런 글자를 씁니까? 너 뭐 하러 가니? 나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러 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몽땅 펀드라고 하는데 왜 법만 지 혼자 집합투자기구야? 그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 그 다음에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2명 이상한테 돈을 모읍니다. 그거를 세 번째 뭐 증권이나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채권, 왜 안 써집니까? 채권 등 그런 데다가 운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라는 게 이제 수익이겠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펀드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펀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풀으라는 거죠.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에는 7가지가 있는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투자조합, 익명조합, 그리고 사모펀드에 7가지가 있다. 투자신탁의 당사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이고 수익자는 주주통회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거 지금 신탁인데요. 투자 신탁 말고 뭐가 있냐면 투자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투자 신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혹시 투자 회사를 잘못 낸 거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딱 봐도 주주총회라니요. 주주총회라니요. 그죠? 자, 주주총회는 왜 여기 왜 들어갑니까?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입니다. 수익자총회. 주주총회는 투자 회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수익자총회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대표 유형 문제라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이 단원 전체에서 중요한 대표 문제를 뽑은 거예요. 자, 투자회사 이사가 있는데요. 법인 이사 1명과 감독이사 2명 이상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전부 무행면, 그 다음에 기명식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무행면, 기명식 둘 다 무행면, 기명식 발행은 공통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것들은 제가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페이지 특수한 형태의 펀드 볼게요. 이것도 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슬쩍 보고 갑시다, 여러분. 환매 금지형 펀드는 펀드 자산 운영 과정에서 불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환매 금지라는 건 개방형이 있고 환매 금지형이 있거든요. 개방형은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는 거고, 환매 금지형 그 기간 동안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펀드 매니저한테 가장 애로사항인 게, 아니 돈이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도대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주식을, 지금 산 주식을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게 전혀 운영이 안 되죠. 근데 환매금지형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종류형 투자기구는 마스터피드 아니요. 요거는 클래스. 예, 요거는 클래스 펀드라고 부릅니다. 종류형은. 그 다음에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자. 모자형 펀드인데요. 그러니까 모펀드가 있고 자펀드가 있는 거거든요. 모펀드와 자펀드. 그렇다면 발행을 엄마가 해야죠. 발행을 엄마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취득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바뀌었고요. 정답은 4번인데요. ETF라는 것 자체가 지수에 연동해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투자펀드의 분류 좀 볼게요. 얘 교재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에 없는 거예요. 요거 좀 별표 쳐주시고요. 한번 요거를 요렇게 제가 한번 빠져볼까요? 요걸 요대로 여러분들이 방송 화면을 클릭해서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써놓으시든지 하세요. 사실 있긴 다 있어요. 조금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선 법적 형태는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그래서 여기에 다시 투자신탁, 투자합자조약, 조합, 투자익명조합. 보세요. 자, 이거 이름이 신탁형은 그냥 여기 끝에 신탁이 들어가고요. 조합형은 끝에 조합이 들어가요. 합자조합, 익명조합. 됐죠? 여기까지 안 어려워요. 신탁형은 투자신탁, 조합형은 합자조합, 익명조합. 오케이. 그 다음 회사형은 자, 요것도 회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됐죠? 오케이. 다음. 자, 이건 법적인 형태고요.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즉 투자자에게 언제든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개방형 펀드하고요.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가 있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결국 환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고요. 다음 50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50인이 넘는 그런 모집 매출 방식으로 모으면 공모 펀드가 되고요. 49인 이하이거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는 49인 이하, 예, 자격으로는 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것은 숫자와 그 자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구분 기준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50인 이상에게 모집하고 매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모펀드라고 합니다. 다음, 적용되는 법률이 국내법이면 내국펀드고요. 적용되는 법률이 외국법이라면 외국펀드가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펀드를 공부할 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꼭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개방과 폐쇄, 공모, 사모, 내국펀드, 외국펀드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제1장 투자펀드의 개념과 분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수로 구성된 투자자의 자금을 합쳐 증권 등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지분에 따라서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펀드라고 했죠. 그걸 펀드. 이게 펀드의 개념이잖아요. 2명 이상에게. 따라서 투자펀드가 답이 되죠. 2번, 이것은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펀드 지분을 추가하러 발행해서 환매금을 충당하고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애를 개방형 펀드라고 했잖아요.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 개방형 펀드. 자, 실전 문제 갑니다. 다음 투자펀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투자펀드에서는 자금 제공자와 자금 운영자가 분리되고 자금도 분리되어 운영하면 어떡하니? 쌤, 뭔 말이에요? 여러분, 펀드라는 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으는 기금이잖아요. 펀드라는 게.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됩니까? 합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 다음 투자 펀드에서 돈을 남거나 수익이 생겼거나 손실 생겼거나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죠. 수익은 투자자에게, 손실은 회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다음 펀드 투자자는 수익과 의결권 등에 있어 투자 지분에 따라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그 동등한 권리라는 것은 자기의 갖고 있는 지분에 비례해서 따라 투자 지분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 자금은 운영자, 즉 펀드 자금은 증권사의 자금 또는 펀드 자금은 투자신탁회사의 자금과는 철저하게, 고유재산과는 철저하게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 이걸 섞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자체를 쪼갤 수도 없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2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아까 제가 다 드렸던 그 내용들인 거 아실 수 있죠? 네, 다음. 투자 펀드에 대한 규제 체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증권거래법, 자산운용법 이런 것들을 몽땅 통합해서 만든 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게 줄여서 자본시장법, 풀네임으로는 아이고 이거 빨간색이었어. 풀네임으로는 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말하는 그 법입니다. 다음 무자본 특수법인 땡땡은 지도감독을 받아, 오호, 봐요. 금융위원회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서 집행 업무, 검사 업무, 감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원이고요. 얘는 제가 속해 있던 집단이네요. 얘는 협회예요, 협회. 얘는 증권사들의 이익 집단이에요. 얘는 공적인 집단은 아니랍니다. 얘네들은 이익 집단. 그죠? 제가 바로, 공적 기관이에요. 다음. 자,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밑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및 사무가 쭉 나와 있는데 출제 안 돼요. 자, 이제 펀드의 정의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밑에 이거 안 풀었구나. 자, 이건 안 풀었네요. 틀린 거. 우리나라 금융사를 규율하는 3대 법률은 투자펀드에 대한 공적 규제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이며 그 집행은 금융위원회가 한다. 뭔가 이상하죠? 왜요? 얘가 대장이고 얘가 행동대장이지. 얘가 보스예요. 얘가 보스. 야, 감독원 너 가서 조사하고 와 라고 하면 제가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기관이 금융위원회고요. 집행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다음에 왜 금융투자협회는 자율적인 기관이냐? 얘네들 증권사 협회니까요. 협회.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은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좋은 말이니까 동그라미겠죠. 틀린 건 2번. 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제 펀드의 정의로 갑시다. 집합투자하면 여러분들, 펀드의 정의. 자, 집합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영하고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영 지시를 왜 받아? 아니, 펀드 매니저 계속 전화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펀드 매니저 저 투자자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사세요. 뭔 소리예요? 안 받습니다. 집합투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재산, 즉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그 결과는 바로 투자자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금전 등을 집합하여, 집합하여 운영 결과를 결과는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특별법에 따라 사모방법으로 운영 배분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수가 50인인 경우는 집합투자의 정의, 지금 이거 특별법에 따라 사모방법이라는 게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49인 이하. 그러니까 49까지가 사모고요. 50부터 공모가 됩니다. 자,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유동화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는 펀드에서 제외된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우리 법상의 펀드의 정의는 2명 이상. 그 다음에 금전을 집합하여
그리고 운영 지시 안 받아. 운영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운용해야죠.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4번 갑시다. 자, 이것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 힌트가 있는데요. 신탁한. 위탁자가 신탁했다라는,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 그 펀드 회사가 지시에 따라서 운용하게 하는 거, 그걸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투자 신탁 관계에서의 당사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자, 운용자, 그 다음에 재산을 보관하는 자,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는 자, 수익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좀 볼게요. 일단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펀드의 유형에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그 회사 들어가는 게 회사 들어가는 게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자, 다시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 들어가면 바로 합자조합. 즉 유한이 2개, 합자가 2개예요. 다시요. 유한이 2개, 합자가 2개예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그리고 익명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함정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얘예요. 투자 한명회사.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한이 2개, 합자가 2개. 이렇게 외워두세요. 유한이 2개, 합자가 2개. 그 다음에 익명. 뭐 나머지 기본적인 거 투자신탁, 투자회사는 아실 테니까. 투자신탁, 투자회사, 유한이 2개. 그 다음에 합자가 2개. 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익명.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다음. 자, 투자신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펀리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투자신탁이라는 것은 신탁에다가 펀드가 결합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이라는 건 맡기는 거죠. 금전신탁.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신탁도 신탁과 펀드가 합쳐진 건데 당사자는 이걸 운영자, 그 다음 맡고 있는 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수익자죠. 우선 이 집합투자업자, 이 사람이 실질적인 운용자인데요. 이 운용자는 투자신탁을 처음에 설정하고 그걸 해지하는 권한을 가진 자고요. 이 자가 바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주인공이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 해지, 운용, 그리고 그걸 통해 수익증권 발행까지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게 집합투자업자,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 그 재산을 보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운용 지시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합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영을 하긴 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그 재산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걸 분리시켜놨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놈이 만약에 재산까지 갖고 있으면 그 돈 들고 도망가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야, 너는 막 운영만 해. 펀드 매니저니까. 야, 은행 일로 와봐. 은행. 너가 이거 갖고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운영 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도 합니다. 다음, 수익자. 얘는 뭐 투자자잖아요. 원본 상환, 이익 분배권을 갖게 되고요. 언제든지 환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요? 투자 신탁입니다. 다음 투자회사 바로 가봅시다. 자, 투자회사. 요거는 주식회사랑 펀드랑 합친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신탁과 펀드가 합친 거고 당사자가 셋.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주식회사랑 펀드가 합친 거예요. 여기에는 투자회사, 신탁업자, 수익자. 뭐가 달라요? 이거. 아까는 집합투자업자, 지금은 투자회사예요. 쌤, 뭐가 다른가? 여기 있네요. 아까 투자 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지금 이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회사예요. 이걸 설립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까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거고 지금은 주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회사예요. 투자하는 경우는 똑같잖아요. 자, 차이점. 아까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 수익증권을 판다. 그리고 얘는요? 얘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팝니다. 이때 투자회사는 철저하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즉 가상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가요? 즉 투자회사에서 금지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투자 업무 외에는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설치, 본점 이외에 영업소 설치 안 돼요. 직원 고용 및 상근 임원 금지입니다. 자, 상근 임원. 임원이 있어도 되는데 상주하는 임원. 아니, 뭐 종인데 어떻게 상주래요? 상주하는 임원 금지고요.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직원 고용 및 상근 임원 금지. 모든 업무는 전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라. 이거 똑같고요. 신탁업자는 똑같은데 수익자가 약간 다른 게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죠. 왜? 투자회사에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무슨 색이? 빨간색. 어디 봅시다. 지금 몇 페이지? 이게 몇 번? 다음 문제군요. 오케이. 실전 문제. 자, 투자 신탁은 전통적 신탁을 집합적이고 간접적 투자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수익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장부, 서류 열람권이 있습니다. 있죠.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당연히 수익자가 이걸 못하면 안 되죠. 자기 돈인데. 그 다음에 좌수에 따라 좌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설명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 서류 열람권이 있고요. 등본 처분 교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신탁업자의 업무예요. 그럼 신탁업자라는 건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은행이라고 그랬죠. 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 신탁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것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하는 것 집합투자업자, 투자 신탁 재산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 집합투자업자, 보관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아이의 임무. 자, 다음 투자 신탁의 수익자 총회에 가봅시다. 투자 회사는 주주총회라겠죠.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투자 신탁은 주주총회가 없죠. 그래서 대신 있는 게 바로 수익자 총회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고 다 했지만 사실 걔는 운영만 해준 애지 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신탁에서 중요한 사항은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수익자가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합니다. 참고적으로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투자회사 주주총회. 투자 신탁은 수익자. 왜? 여긴 주주지만 여기선 수익자니까. 구성 5% 이상의 거짓말이고요. 전체예요. 전체. all.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때나 모이냐? 그건 아니죠. 왜? 여기 중요사항이라는데 그 중요사항이라는 게 합병을 하거나 환매 연기를 하거나 신탁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나와요. 보강합니다. 자, 소집. 중요합니다. 이거 좀 다른 색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소집은 원래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신탁업자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숫자 중요합니다. 그럼 퍼센트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 펀드 법규는요. 펀드 법규는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숫자 나올 때마다 제가 중요한 숫자는 다 이렇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아주 달달달 외우시든지 뭐 손목에 써가시든지 어떻게든 하세요. 5%입니다. 5%. 출제는 1%나 3% 출제합니다. 예, 5%에요, 5%. 5%. 5%.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수익자 총회 5글자, 5%. 뭐든 외웁시다. 자, 다음 의결. 자, 의결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출석 의결권 과반수가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총 좌수의 4분의 1 다시요.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중에 과반수니까 51% 이상, 거기다가 총 좌수, 전체 발행자, 수익증권 발행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수의 4분의 1이에요. 자, 다시요. 출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 거기다가 총 좌수는 4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출석 의결권이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총 좌수는 4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단 신탁계약으로 정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도로 정한 거에 대해서는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조항은 똑같지만 총 좌수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해놓은 거죠. 자, 다시요. 원래 기본적인 의결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 플러스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 그러나 미리 신탁계약으로 정해진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총 좌수가 5분의 1로 줄어든다. 5%, 4분의 1, 5분의 1. 자, 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숫자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연기 수익자 총회. 만약에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연기할 수가 있는데 2주 이내에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를 다시 재소집해야 됩니다. 이때, 자, 어차피 처음에 많이 안 와서 깨졌잖아요. 그거를 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더 안 오겠지. 아니, 처음에 안 온 사람이 두 번째 오겠냐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대폭 낮춥니다. 대폭. 아까 아까 얼마였죠? 4분의 1이었죠? 이거 얼마로 낮출까요? 딱 반으로 낮춥시다. 그래서 8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외울 때 이거 좀 싹 지울 수 없나? 오케이. 싹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래 의결이 4분의 1이에요. 근데 연기됐어. 안 모여서 연기됐어. 연기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곱하기 1을 한다. 4분의 1에 곱하기 그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합병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식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매수 청구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반대 매수 청구권 할 수 있어요. 요거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22요 날짜. 아이고, 이제 그럼 숫자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집 5% 이상이고요. 원래 의결수 총 자수 4분의 1. 그게 연기되면은 2주 이내 8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신탁계약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켜서 5분의 1.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20일. 2주 20일. 아우,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죠. 100%. 가봅시다. 슝. 자, 이것은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신탁 주요 관련 사항을 직접. 신탁이잖아요. 이거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죠. 두 번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회는 5%요. 에이, 이거는 소집. 이건 소집. 어디요? 여기. 그죠? 좀 필기 좀 해놓으세요. 그죠? 전체 수익자. 이 5% 이상 보유 수익자는 소집할 수 있다. 예. 수익자 총회의 구성은 전체 수익자. 이거.
자, 수익자 총회 의견사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의견사항, 합병, 환매연기 주요 내용인데 그 주요 내용이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다 정해놨다라는 거죠. 자, 어떤 때 과연 수익자 총회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의 요거 보수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건 괜찮아요. 이 자식들이 받아간 돈을 인상할 때.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변경이 아니에요. 보수와 수수료를 인상할 때 수익자 총회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만든 사람, 즉 이 집합투자업자 자체를 변경할 때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때 결국 정말 그 3인방 중에 하나인 집합투자업자, 수익자가 변경될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니까.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거나 신탁업자가 변경됐을 때, 또 그 계약 기간이 변경됐을 때, 종류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주된 투자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채권 주식으로 막 이렇게 바뀔 때,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 환매 금지가 안 되든, 즉 개방형이었는데 그걸 환매 금지형으로 바꿀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환매 대금 지급일을 연장할 때, 이럴 때에는 전부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자 총회를 한번 봅시다.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에 하나요? 할 수 있다. 자, 환매 절차와 관련된 사항도 보세요. 환매가 안 되던 거를 환매가 안 되는 거로 바꾸거나 환매 대금 지급일을 연장할 때 하는 거지 절대 뭐는 아니다. 단순한 절차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아까 배웠던 거네. 집합투자업자가 원칙이고 신탁업자랑 5% 이상 보유 수익자도 가능하다. 수익자 총회 소집하는 경우 총회일이 2주 전에 예탁결제를 통해 여러분 요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 소집할 때에는 예탁결제를 통해 서면으로 즉 내가 수익자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에다 보내면 그 예탁결제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이때 예탁결제원에 있는 실질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됐죠? 아까 말씀했지만 환매 대금 지급일의 연장이나 또는 환매가 금지되는 형, 환매 금지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단순한 절차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익자 총회 소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원칙이고 5%.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나왔죠? 총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위탁을 하면 예탁결제원에 다시 서면을 보내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우리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죠. 수익자 총회는 이거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이미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한 수익자가 갖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주권 총 자수의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연기 수익자 총회는 연기한 날로부터 2주. 연기, 두 글자네요. 2주. 틀린 거 찾아봅시다.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처자. 아까 요거 단 이렇게 정한 결의사항은 과반수와 요거 4분의 1이 아니라 완화시켜서 5분의 1 이상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수익자는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거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직접 하지 않더라. 아이고, 뭐니? 단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출석하지 않고 행사할 수 틀립니다.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자 총회 결의 내용 믿지 않도록
자, 이건 또 뭐냐면, 이런 경우에 하나예요. 수익 총자수 10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간주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거는 나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가 찬성표를 던져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대표를 던져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주 의결이라고 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연기 수익자 총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에 곱하기 2인 8분의 1 이상으로도 결의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놨다라는 거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3번은 무척 못 보시던 걸 텐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노합니다. 이 간주의 의결권 행사 요건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협회 교재 자체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모르셔도 되고요. 예. 1번, 2번, 4번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시고요. 예. 쉬었다가 이제 7번부터 투자 회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